녹음으로는 두 번째인데 회차로는 3회차입니다. 회차로는 3회차고 한 번 녹음하면 2시간 정도 하는데 이제 1시간 정도씩 잘라서 가고 제가 각종 이슈들이 있어서 이제 편집본은 그러니까 실제 뭐라고 해? 실제 방송은 녹화일 기준 이제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에 네,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편집본을 공유받긴 했는데 차마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듣는 게 너무 남사스러워가지고 듣지 못했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호님이 얘기하시기를 재밌었다고 하니까 난 그거 믿고. 아 맞다. 성함을 다 까먹었는데. 닉네임 다 까먹었어. 아 그럴 수 있죠. 노롱지. 응. 저는 백운이고요. 백운. 바닐라. 바닐라. 응. 네. 그래서 저희 녹음으로는 두 번째여서 지금 저랑 누룽지님은 사실 두 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어색해. 네,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 주간, 2주간이죠. 정확히는 2주간인데 예, 2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간략하게 뭐라고 하죠? 근황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휴, 나는 지금 이번 달로 계약이 종료가 돼서 열심히 면접을 보고 다니고 있고. 근데 1년 계약 아니셨어요? 1년 계약이 아니고 저기 육아휴직 대체로 들어온 건데. 아하. 그래서 지금 이번 달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열심히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면접을 한번 받고 정말 가고 싶은 단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어제 이력서를 써가지고 냈고 고향에 내려가서도 열심히 이력서를 썼죠. 아 지금 참고로 녹화의 기준 설날입니다. 설이지. 네. 누룽지님은 어떻게 지내셨죠? 저는 일단 제가 속한 페미니즘 단체에서 정기 모임 하던 게 있어서 그 모임을 잘 마쳤고 교육 봉사 한 게 있어서 그 봉사 일주일 동안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랑 팀 짜서 그것도 마치고 그제 한 3일 전부터 엄마가 서울에 와가지고 엄마랑 재밌게 시간 보내다가 왔습니다. 누룽지님 J이신가요? 아니요. 아 P신가요? 왜요? 아니 핸드폰을 보시면서 이제 뭐라고 근황을 얘기하시길래 왜냐면 똑같이 그랬는데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저런 거 없거든요. 그냥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나랑 약속할 때 늦고 말이야. 제 일정표는 제 머리 미리미리 적어놔야지. 근데 일정이 많으면 그게 너무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슬슬 캘린더 쓸 것 같아요. 일정 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주간 계획표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바닐라님도 P잖아요. 난 열심히 쓰는데 나도 원래 예전에는 막 뭐 계획표 이런 거 안 썼는데 하도 막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겠더라고요. 이게 쓰는 게 좋아요. 자기의 어떤 일주일의 어떤 뭐랄까 오늘은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뭔가 계획을 하고 사는 게 뭔가 보람차고 좋더라고요. 저도 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어떻게 보냈냐면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좀 바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좀 바빴고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벌려놓고 있는 일이 좀 많아요. 이걸 포함해서 좀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취미일 수도 있는데 좀 벌려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 좀 치면서 보냈고 이거 끝나면 저 이제 사주 신년운세 보러 갈 건데 이렇게 벌려놓으면서 살아도 되는지 성과는 어떤지 좀 이런 것들 좀 볼 예정입니다. 그 사주 얼마예요? 완전 달라요. 완전 신점인가? 아니요, 신점이랑 사주는 또 다르고 신점은 진짜 신이 해주는 말이 이상한데 신점은 진짜 신이 해주는 거고 사주는 근데 신점 보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사주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신점은 약간 그 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직관력? 영적인 그런 개념이라면 사주는 좀 더 빅데이터적인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런 운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여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네. 나 하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주기적으로 나한테 금전운이 담긴 부적을 나한테 편지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얼마로 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차라리 그 돈을 그냥 계좌로 써주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텐데 항상 난 그런 생각을 하죠. 그거는 아마 신점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일 거고. 네. 사주를 믿으시나요? 아니요, 그냥 뭐 레저죠. 레저. 네. 왜 그 뭐 매년 이제 자기 얼굴 이제 사진관 가서 찍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거지 뭐. 그리고 이게 사주가 그런 게 좋아요. 약간 어느 정도 뻔한 얘기를 사실 많이 해주긴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보조지표로 삼는 거죠. 뭐 물을 조심하라 그러면 이제 물놀이 안 가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주를 좋아하나 봐.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삼성 면접 볼 때는 뭐 관상가를 옆에 두고서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너무 싫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2주 만에 보는데 저희가 사실은 약간 파일럿 느낌으로 시작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사실 팟캐스트라는 그러니까 요 포맷 자체는 저의 오랜 염원이었고 버킷리스트였고 이게 좀 다른 두 분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급하게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계획이 없던 녹화를 하셨고 이제 한 번 해보니까 좀 그래도 2번까지는 해볼만 하겠다 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감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가 그렇게 재밌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나는 뭐 팟캐스트 예전부터 하고 싶어한 것도 있긴 있었고 이렇게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썰풀이 하는 게 뭐 그냥 재밌는 거지 뭐. 저는 이야기하는 거 원래 좋아해가지고 좋았고 저도 팟캐스트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물론 주제를 약간 저는 완전 페미니즘 주제로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일반 팟캐스트 하면서 페미니즘 얘기 하라고 제안을 주셔서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따 얘기하겠지만 주제를 미리 주시잖아요. 그걸 예습해 와야 돼서 좀 피곤하긴 해요. 근데 예습 꼭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근데 뭐 하시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하시는 게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다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진보 지식인으로서 모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진보 운동가? 저는 지식인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진보 지식인 지성인으로서 모였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생각을 해보셨을 거다 하는 것들을 좀 던지고 있고 이게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하자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많이 드리는데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돌아가면서 주제를 선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어떤 루틴이 잡히지 않아서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 이제 아마 다음부터는 다음에는 이제 바닐라님이 주제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누룽지님 정해주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제 정하면 이제 그런 부담감은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말이 나온 김에 저희 이번 주제는 무엇이죠, 바닐라님? 주호민 사건? 사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조금. 아니 나는 근데 이게 나무 위키에 보면은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명명하는 것 자체가 그 사건의 본질적인 거를 규정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이라는 이 명명이 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어쨌든 이 피해자가 있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마치 주어민이 특수교사에 대해서 뭔가 가해를 가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법적인 판단으로 보면은 아동학대 사건인데 이제 여기가 어디야 뭐 용인시 고기초등학교 여기인데 뭐 초등학생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그 아동학대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걸로 명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부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피해자를 누구로 볼 거냐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누가 피해자냐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누룽지님부터 할까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거 사건에 대해 대충 알고 잘 모르다가 배구님이 보내주신 영상 보고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 피해자는 주호민 아들인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최근에 교육봉사 나갔다 했잖아요. 교육봉사 나가면서 강의안을 짜느라고 이거저거 공부를 좀 했는데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철학자님이 약간 그 폭력의 개념을 직접적 폭력이랑 구조적 폭력으로 나누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건 구조적 폭력에 약간 이런 말 별로 뭐 좋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구조적 폭력 때문에 이 사건에 관계된 많은 사람이 대부분 피해자다. 그래서 그 다른 특수 아동들도 피해를 입은 것 같고 특수 아동이 아닌 학생들도 피해를 입은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너무 정상적이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마니라님. 뭐 법적으로 볼 때는 주선재 군이 피해자지만 전 뭐가 맥락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뭐 모두가 모두한테 피해자고 모두가 모두한테 가해자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그래서 이런 말하면은 공감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수교사 선생이 어떤 그런 뭐 근무 환경이 좋지도 않고 그런 환경에서 그래도 이제 아동학대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맥락을 겉에 깔고 가야 되는 거고 또 요 주호민 아저씨도 약간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 녹음한 거 듣지도 않고 교육청에다 문의했을 때 뭐 알아서 뭐 해라 이딴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모두가 모두한테 서로 피해를 주고 가해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좋습니다. 저도 큰 맥락으로는 두 분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제가 조금 더 이 주제를 갖고 와서 조금 더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사건으로 드러난 어떤 장애에 대한 폭력, 장애에 대한 편견, 장애에 대한 어떤 여전히 깨지 못한 사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는 하고 싶었는데 두 분은 이 주제를 꺼내면서 이런 맥락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셨는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안 여쭤봤거든요. 더 재밌게 해보고 싶어서. 저는 있었어요. 저는 일단 주호민 씨 영상을 보면서 좀 충격받은 게 주호민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더라고요. 초반에 그냥
가정의 일은 아내의 일, 뭐 바깥 일은 자기의 일 이렇게 하면서 그 모습이 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부장적이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태도가 문제 해결에 굉장히 악영향을 줬다는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주호민 씨가 그런 가정의 일 때문에 자신이 하는 공적인 일이 피해가 갈까봐 그러면 연관된 다른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으니까 그거에 대해 막 엄청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공적인 일 때문에 그런 가정 내 일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의 권리가 있는 건데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생산 노동 가정에서 일어나는 재생산 노동이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가정 내 일이 다른 곳에 영향을 끼칠 때는 굉장히 미안해하고 자기 책임으로 느끼는 모습에서 정말 이 성차별 사회는 너무 많은 사람한테 악영향 끼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약 먹고 이럴 정도면 사실 일을 취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연예계는 제가 뭐 알지 못하지만 이런 보통의 회사원이 회사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일을 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회가 굉장히 기형적이다. 그래서 그런 사회는 더 약자한테 더 힘들어지니까 그런 장애 아동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조민 씨가 되게 안티 페미니즘적인 만화도 많이 그리셨단 말이죠 옛날에. 그래서 조민 씨한테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번 녹음에도 느낀 거지만 제가 정말 요만큼도 생각해보지 못한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요만큼은 생각하긴 했는데 이렇게 좀 그거를 거대 담론으로 이끌지는 못했었는데 일단 요 의견 자체가 너무 제가 저번에 재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표현을 쓰고 싶긴 한데 신선하다? 아무튼 좀 영감이 됐다? 그렇습니다. 일단 요 얘기 잠깐 킵하고 바닐라님은 어떤 이야기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어떤 문제가 뭐 학교든 보육기관에서도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책임지는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개인들이 각자 이제 자력구제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서로 상처만 남은 사건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사법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 그런 거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 사건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건 약간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들으면서 잠깐 스토리를 짜봤는데 저는 맛있는 거 제일 나중에 먹거든요. 그래서 제일 뭐라고 해야 돼? 좀 별로인 것 같으면 자르면 되니까 제일 맛있어 보이는 페미니즘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할 얘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저 자체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사실 평소에 바닐라님이랑 많이 얘기도 했고 뭔가 좀 어느 정도 대중적인 그러니까 많이 이미 이야기되고 있는 이야기라 생각해서 요거를 먼저 치고 제일 우리에게 낯선 제일 신선한 페미니즘 얘기 제일 뒤로 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그리고 순서도 뭐 충분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사법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어떤 장애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중간에 페미니즘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 맥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닐라님이 노트북을 들고 계신데 뭐 보고 계신지 요거 그냥 몇 개 적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별로 뭐 많이 적어온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사업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금 1심에서 벌금 200에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아 집행유예가 아니구나. 선고유예가 나왔구나. 그 법적인 용어를 모르겠는데 응. 그 벌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뭐 이렇게 된 선고유예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나왔고 사실 이거는 거의 이제 무죄를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무죄를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항소를 했단 말이지. 항소를 하면은 형량이 더 깎일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대법원에서 판례가 어쨌든 요 녹음 파일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무죄가 나올 확률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난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해. 나는 지금 이 사건의 어떤 전개 과정에서 요 교육청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교사를 부추기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심증 예상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서희초 이제 교사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집회가 있고 그랬을 때 한창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요 집회 나간 교사들 다 징계하고 막 어떻게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교사들의 어떤 집단적 행동에 못 이겨 가지고 일정 정도 물러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이 사태에 있어서 교사 편을 들어주고 교사를 무죄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교사한테 붙여준 변호사들도 다 교육청 고문 변호사들이고 사실 이게 내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봤을 때 선고유예까지 나왔으면 이 사람은 이후에 봤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이거 가지고 뭔가 즉 복귀에 대한 차별을 한다거나 이런 건 또 다른 노동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미 예전에 이제 교사들의 편을 들어줬던 것들이 있고 지금 여론이나 이런 이제 저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어떤 국회의원이 교육감 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여론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교사 편을 들어주면서 이 사건을 무죄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소를 교육청 고문 변호사 양반이 되게 적극적으로 권유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중간에 복직도 됐었죠. 사실 법적인 심사라고 해야 될까요? 법적인 판단이 유보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교육청 교육감 권한으로 그 복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니 이게 원칙적으로는 아직 법적인 판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원칙상 그렇지만 여태까지 흘러왔던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은 정직을 먹거나 당연스럽게 퇴직을 하는 일들이 다 자연스러웠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법적이고 아니고 떠나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교육청이 뭐라고 해나 지키지도 않던 원칙들을 지키고 있다고 해야 되나? 난 그 점이 참 나는 좀 꼴 보기 싫다 해야 되나 그런 거지. 그 이쯤에서 바닐라님의 커리어를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법을 잘하냐? 라는 얘기가 됐어.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뭐 네 나무위키 보고 그냥 떠드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이런 걸 왜 잘하는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얘기해야 돼? 어쨌든 저는 모 법무법인에서 일을 해왔고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서면을 많이 써왔습니다. 의뢰인들도 많이 만나봤고 이런 형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 또 변호사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알죠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뇌피셜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무위키 몇 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누룽지님은 요 맥락까지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공정성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의도적이지 않냐? 평소에 안 하던 착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윗선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요거는 서희초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실제로도 노이즈적으로 있죠. 실제로도 약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의혹들이 그 내뱉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 선생님들을 보면 항상 뭔가 서류 같은 게 너무 많고 교육보다 그런 서류 작업이 많고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특수교사 이런 거는 잘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법적인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덧붙일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제가 보내드린 영상이 뭐냐면 주호민의 근황이라고 하죠. 여태까지 어떻게 사건이 진행됐는지에서 보면은 중간에 이제 아까 반인하님 말씀하신 뭐 교육감 얘기라든지 국회의원이 언급을 한 얘기가 나오는데 딱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봤을 때는 교육감이 굉장히 이 특수교사의 편을 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직도 시켜주고 뭐 탄원서 뭐 그런 것도 쓰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편을 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특수교사를 너무 막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까봐 저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옳은 행동인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녹음기를 넣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수아동이라는 것에 대해 그런 상황을 이해해서 그게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도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몰래 녹음을 하는 게 그런 교사들의 노동 환경 측면에서는 또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좀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그런 건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좀 메인으로 비판받는 부분이 그 녹음기죠. 녹음기를 이제 녹음기를 소지하고 등교를 한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주호민이 거의 마지막 제가 공유한 영상의 마지막에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대안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좀 해보고 싶은 얘기는 사실 서희초 사건이랑 좀 엮였다고 하면 엮였죠. 엮였죠. 서희초 사건이랑 서희초 사건의 어떤 영향이나 어떤 대중들의 분노가 좀 고스란히 간 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좀 나왔던 키워드가 갑질 논란이죠. 결국에 주호민이 갑질을 했다. 그 교사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 먼저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주호민이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특수란다. 그 장애야 부모로 사면서 사과는 일상이다. 절대 갑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는 거기서 약간 좀 한 대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뒤통수를.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소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그래도 많은 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그래 이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딥한 얘기를 하기 전에
두 분은 바닐라님 먼저 이것을 주호민의 갑질 논란으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주호민 아저씨의 영상만 봤을 때는 이게 갑질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글쎄 언론에서 부채질한 게 더 크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뭐 갑질이라고 개념화 시켜놓고 조회수를 빨기 위해서 선정적인 각종 논란을 부추겨온 언론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난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그 JTBC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요거 보면서. 그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아예 대놓고 무슨 그 아들을 무슨 성범죄자처럼 묘사를 하고 그 주호민을 진짜 완전 악덕 부모처럼 묘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보는 언론이 JTBC 뉴스룸인데 지금 방송사를 갈아타야 되나라는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룽지님은 어떠세요? 갑질인가에 대해서? 그 교사의 반대 입장문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호민 씨의 입장만 들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갑질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 다만 좀 물론 그분도 대안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꼭 그렇게 녹음기를 넣었어야 했는지. 저는 이 사건에 전 좀 관심이 많았어요. 원래부터 주호민 작가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침펄풍이라고 하죠. 그 새 트리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휘발되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었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대중 속으로 그러니까 대중의 기억에 잊혀지고 이 사건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잠깐 회자되고 많은 거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해서 나라도 좀 들여다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도 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려서 그래도 그리고 저는 이게 장애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어떤 여론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좀 많이 제 나름대로 신경을 썼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이념에 대해서도 이렇게 행동하며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무튼 그러면서 여전히 좀 장애에 대한 인식이 아까 뭐 JTBC 그 사건반장 얘기했지만 장애에 대한 지식 이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예전에 주호민 작가님이 그 유퀴즈에 나와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게 한참 붐일 때 나오셨는데 그때 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비현실적이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뭐냐면 장애인의 주변 인물들은 이렇게 친절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나고 있을 때쯤에 그 촬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다른 이야기 더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쨌든 이 교육청이 전에 안 하던 착한 짓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희초 교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던 교사들의 처우 개선 요구나 또 뭐가 있냐 또 이제 그분들이 주장했던 게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개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고 하지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주호민 아동교사 사건 아니죠 특수교사 사건 터졌을 때 교사들의 편을 좀 들어주면 이 교사들의 요구하는 것들이 좀 더 묻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육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벌어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뭔가 교사의 부족, 시설의 부족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역에서는 뭐 수도권 뭐 지역사회 소멸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과밀학급이고 학교가 모자라서 뭐 학생을 어디로 못 보내고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고 구조나 어떤 제도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책임자들이 많이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이제 그냥 교사 편을 들어주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두 여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호민 편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주호민 작가님 편, 그리고 특수교사님 편, 이렇게 좀 갈려서 이거 좀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호민이라는 어떤 소위 말하는 유명 학부모의 뭐 인성 논란으로 보고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특수교사에 대한 자질, 어떤 인성에 대한 논란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언제나 그래왔듯이 또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원래 요거가 이 사건이 처음으로 문제 제기된 게 교장 선생님이었죠.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녹음본을 들고 갔는데 듣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도 관련된 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그 틀린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관련된 조항이 없다. 우리 선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주호민 영상을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가 되려면 사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는 맥락이 있어요. 신고가 돼야 된다. 고소, 신고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돼서 이제 경찰서로 가서 이제 이 사건이 이 사법 절차를 밟게 됐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교육감을 포함해서.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만이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교육이라는 게 너무 많은 행정 절차랑 섞이면서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일단 나 살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교장, 교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아무튼 녹음 파일이니까 애초에 녹음 파일이면은 이거를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대한 게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걸 했을 때 너무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행정 처리 이런 거가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학교 내에서 어떤 그런 교사의 아동 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고, 그거를 결국 최종적으로 학교 내에서 책임져야 되는 최고 책임자는 교장인데, 교장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그게 이제 윗선에 보고가 됐어, 교육감 귀까지 올라갔어, 그러면은 자기의 커리어에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데, 자기가 책임지고 총대를 매서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옳은 건 아니지. 난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 교장이 녹음 파일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예를 들어서 난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냐면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언론중재위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사가 잘못돼서 나갔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언론중재위에 넣어서 이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안에서 내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런 기사는 잘못됐으니까 내려라, 아니면 뭐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교육부 산하에도 어떤 뭐 그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것 같아. 없고, 교사의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한도에 지속된 일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되게 옛날 영화라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사부일체, 아, 네, 네. 거기에 봐도 갑질 학부모가 나오잖아요. 벌 줬다고 이제 갑자기 교실에 쳐들어와가지고 담임선 뺨 때리고 이런, 그 두사부일체가 몇 년도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게 한 적어도 20년 된 영화란. 일단 느룽지님은 모르시네요.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20년 전에도 그런 갑질 학부모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이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또 부각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지금 당장 떠오르는 이유는 입시에서 생기부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좀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지 않았나. 이런 그냥 학부모들의 네. 어떤 입김을 네,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뭔가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생기부에 기록되는 순간 입시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 뭐 돈 많고 어떤 시간 많은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장부터 이제 개입을 들어가서 우리 자식의 어떤 미래에 지장이 끼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투쟁적인 마음가짐으로 들이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 방금 또 생각이 난 거 하나가 있는데, 그 교장이 듣지 않겠다고 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이런 문제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지금 교사는 아동 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무조건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들었을 때 아동 학대라는 걸 알게 되면 교장 입장에서 바로 신고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듣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아동 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법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법조차. 왜냐면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막 제가 주위에서 있었던 경우인데, 그거를 신고를 해서 걔가 더 이제 내몰리게 됐던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왜 만들어졌는지 취지는 알겠지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 어떤 맥락적인 상황에서도 무조건 그걸 해야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교육에서 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아동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런 문제의 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호민 영상을 보면은 기소율이, 그러니까 기소가 정확히 송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기소라고 하나요? 검사가 이거를 내가 생각하기에 죄라고 판단하고 재판으로 넘겨야겠다고 생각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소율이 1.7%래요. 정확히 어떤 맥락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동학대인지 그러니까 교사 장애인에 고수. 대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아동학대 뭐라고 하셨죠? 교사 고소. 그게 이제 기소율이 1.7%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만 하면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나한테 처벌이 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빈도가 잦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제 생각인데. 그렇다 보니까 좀 어떤 사태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안건에 비해서 어떤 신고가 잦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소율이 낮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인식도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되게 재밌었던 건 요 얘기로,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얘기는 할 생각이었지만 요 얘기로 또
입시 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좀 재밌네요. 역시 사회학도셔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되게 약간 각자도생의 사회가 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나 어떤 이제 진학 문제에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기부에 흠집 난다고 하면은 이게 당연히 뭐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환경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저 서희초 집회 갔었는데 교사 발언 중에 진짜 그런 거 있었어요. 생기부를 몇천 장을 1년 동안 쓴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몇천 장 쓰는 것도 힘든데 매번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그런 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사의 교권 뭐 이런 문제, 노동권 이런 문제는 입시 제도랑 정말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 중에 학력 관련된 시민단체에서는 이 서희초 관련한 뭐 글을 썼는데 입시 제도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두 분은 네. 그 학창 시절을 어느 지역에서 보내셨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보냈는데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저 진짜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 누룽지님. 전 대전. 그러니까 이거 왜 여쭤보냐면 사실 이게 그 생기부 개념이 바닐라님 때도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그게 입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았고 그냥 뭐 좋은 말하고 넘어가는 수준이었죠. 뭐. 그리고 요거 제가 정확히 어느 지역 살았다고 말하면은 신상이 유추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냥 충남이라고만 할게요. 네. 저는 충청도에서 다녔는데 저희가 다녔던 학교는 정시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시로 대학을 갈 거면 오면 안 되는 학교. 왜냐면 공부를 다 잘하거든. 그래서 수시로 승부 보기 어려운 학교였어서 이제 정시를 이게 도전하는 입장이었어서 이 생기부의 중요성이 저는 크게 와닿지 않아서 저희 중에서 그나마 젊고 도시에 계셨던 누룽지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희 학교는 완전 생기부 위주였는데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좋았거든요. 생기부 위주인 게. 제가 관련 있는 책 찾아보고 관련한 연구 같은 거 하고 그러면서 진로 고민하고 이런 게 다 반영돼서 그러니까 시험도 잘 봐야 됐지만 시험 말고 다른 걸 하면서 또 대학 갈 수 있는 게 전 좋아가지고 사실 생기부 자체가 엄청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는 면도 있어요. 근데 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학생일 때 입장에서는 생기부 고쳐달라는 말도 사실 저희는 많이 안 했던 게 저희 학교는 애초부터 수시 위주여서 쌤들이 알아서 잘 써줘가지고 그리고 쌤들이 알아서 이제 다 돌려서 너네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체크해 와라 그러셔서 저는 좋았어요. 생기부인 게.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서 어떤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게임을 하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패치를 좀 자주자주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법이라는 건 물론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은 좀 사실 수능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되게 공정을 위해 나온 거잖아요. 어떤 것들 이렇게 다 차치하고 이 시험에 집중해서 이 시험만 잘 보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나온 거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사교육이 막 집중되면서 뭐 어쩌고가 저쩌고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수시나 생기부에 좀 집중이 되고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모니터링, 지속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다시 좀 주호민 얘기로 돌아와서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얘기로 하죠. 그 맥락으로 돌아오면 지금도 아직 뜨거운 감자고 어떤 논의의 과정 속에 있지만 과연 이로 인한 어떤 개선이 언제까지 주목을 받을까, 실제로 개선이 되긴 할까라는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선생님 한 명이 몇천 장의 생기부를 써야 되는 건 좀 너무 과중한 업무잖아요. 교육에만 집중하기도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건 고등학생 얘기지만 초등학교는 잘 모르겠군요. 근데 아무튼 선생님이 일단 많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시스템적으로는 그래서 네. 그리고 약간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학벌주의가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쵸, 또 거기까지 또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주제가 퍼져나간다. 그니까. 그럼 조금 오문일게요. 오문이어서,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환경이 열악하다, 처우가 좋지 않다. 그래서 특수 학급에 대한 어떤 관리가 잘 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너머에서 결국 어떻게 이 처우를 개선하고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이 운동권들한테 좀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분노는 있어. 그거에 대해서 꼭 운동권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는 있고 어떤 체제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노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까지는 또 잘 안 가는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이 사건도 사건이라고 할게요. 사건이니까 이 사건도 문제들은 많아.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저희만 당장 이 시간만 하더라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사실 잘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교육봉사를 했다 했잖아요. 그 교육봉사 대상 아동들이 초등학생들이었는데 6명이 한 팀이 돼서 초등학생들을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업 내에서 가르치는 담당이 한 명이어도 나머지 5명이 엄청 한 명 한 명 케어하면서 교육을 했어요. 아동센터에서. 그랬는데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협력교사제라고 한 교실에 선생님 2명 있는 학급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 한 명만 한 학교를 다루는 게 아니라 2명 이상의 선생님이 다루면 그런 2명이 협력해서 아동학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확률이 오히려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그 막 서울교통공사나 이런 데에 그런 노동 환경 원칙 중에 하나가 2인 1조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 2인 1조 원칙을 더 많은 노동 환경에 대입한다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한테도 2인 1조 원칙을 좀 대입하면 어떨까? 그럼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거는 이제 교사의 어떤 인원수를 늘려야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포함해서 보통 이게 논의가 얘기가 이미 많이 되는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교사도 사자가 붙잖아요. 보통 이 사자가 붙는 직업들은 따로 법령이 정해져 있어요. 뭐 변호사법,
법, 뭐 행정사법 뭐 이런 법들에서 이 직업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정의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교사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는 뭐 교육 행정이나 이런 쪽에서 학문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지만 어떤 우리가 법적으로는 뭔가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로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교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지금의 우리 교육 체계에서 제일 이제 요 교육의 수요자들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입시인데, 이 입시는 사실 지금 사교육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요 사교육들이 공교육의 위치, 공교육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 뺏어가는 상황에서 공교육이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을 이제 뭐 제대로 된 사회의 구성, 제대로 된이란 말은 취소할게요. 좀 안 맞는 말 같아요. 어쨌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화 시키는 게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런 거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런 교육 특수교육 노조였나 어디서 입장문 낸 게 돌봄을 교사한테 바라지 말고 교사는 교육만 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안에 어떤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고 시민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교육에 하나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원화 사회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는, 그러니까 정말 옛날 그리스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수학자가 철학자고, 철학자가 과학자고, 과학자가 수학자고, 수학자가 예술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별로 좋아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나눠지고 있어요, 확실히. 근데 교육이라는 것 안에 옛날에 이거는 조선시대 정도 옛날에 그 누구라고 훈장이라고 하나요? 훈장님은 천자문도 알려주고 인성 예절 교육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지금 현대에 와서 교사는 교육만, 그러니까 학문을 가르치는 것만 하겠다라는 거는, 그럼 이 돌봄,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나 뭐 외국도 마찬가지죠. 글로벌하게 교육에서 중요한 게 돌봄이고, 이 사람이 좋은 인간이 되는 게, 그래서 윤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학교에서. 그런데 그게 또 빠져버리는 건 자본주의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사가 뭐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훈육을 하면 됐지, 그 외의 시간까지 다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게 맞고, 그렇죠. 특수교사라고 할지라도 학교 내에서 이 친구들을 이제 같이 교육시키고 훈육하는 거지. 이걸 뭐 이 사람이 역할은 사실 가정에서 해야죠, 기본적으로. 제 말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게 당연히 근로시간 안에서 해야죠. 당연히 근로시간 안에서 하는데, 어떤 아까 가르치는 것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을 가르칠 건가. 요즘에도 바른 생활이랑 뭐 그런 거 있나요? 즐거운 생활 이런 거?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거? 요즘도 있나? 초등학생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슬기롭게 살게 하는 것도 교육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쪼개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도 아까 이제 교사노조에서 뭔가 이 교사들에게만 뭔가 아이들의 보육을 전반적으로 다 맡기지 말라, 가정의 역할은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런 식의 맥락에서 얘기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두 분은 되게 구조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사실 구조 반 개인 반이라는 입장이거든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대중들의 가치관이, 관점이 많이 올라와서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또 제 생각에 바닐라님이 사회 구조적으로 그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자주 하시는데, 그럼에도
이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어떤 다양한 사건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때 항상 그게 회자되고 만단 말이죠. 근데 물론 그것들이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비꼬는 식으로 사용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안 고칠 거예요? 그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쳐야죠. 그러니까 소 잃은 건 잃은 거고 고치고 다음 소는 잃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저는 항상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구조 물론 변해야 되지만 그 구조 뭐 사람이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같이 항상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추가로 없으시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